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2월 6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네. 월드컵은 이제 끝났으니까 끝난 건 아니지만 네, 우리 대표팀 선수들 경기는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좀 경제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부 매경이고요. 첫 번째 기사는 네옴시티 아말라 해외 건설 수주 빈살만 효과 내년 본격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갔다 왔다 갔고요. 해외 건설 수주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그 건설주들이 전부 다 이 저평가 아주 큰 저평가 영역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되게 많이 답답하실 건데 이 가치주 제가 매매하는 방법도 가치주도 결국은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된다. 예, 싸다고 그냥 사서 천수답처럼 기다리는 거는 그냥 내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제 쭉 깔아놓는 그런 매매를 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조금 액티브하게 하시는 분들은 가치주를 사서 가지고 있다 보면 시장이 성장 모멘텀으로 올라갈 때도 안 올라가고 이러면 되게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주 같은 경우에도 오디션처럼 임영웅 씨나 영탁 이런 우리 송가인 씨 발굴하듯이 가치주들이었잖아요. 그분들이. 네. 노래는 잘하는데 발굴이 안 돼. 그런데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발굴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가치주를 사실 때는 이 실력자가 시장에서 이제 재평가를 받으면서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서 몸의 가치가 높아질 어떤 오디션에 이 사람이 참가를 하는지 그거 알고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치 영역에 있는 섹터나 산업이나 주식들은 모멘텀이 생겼는지 그런 거를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올 상반기 시장을 달구었던 태조 이방원도 보면 전부 다 모멘텀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기사를 보겠습니다. 세계 건설 시장이 내년에 4% 성장한다고 하고요. 고유가 덕을 본 산유국이 견인을 하고 있고 빈살만 또 다른 큰 그림 아말라 홍해 연안 이 네옴시티 말고 또 다른 큰 그림이 있나 보네요. 홍해 연안 최고급 관광단지를 건설하고 인도 수도 이전 각국 원전 건설 대형 프로젝트에 한국건설의 이제 호재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내년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액이 올해보다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고요.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글로벌 메가 프로젝트 발주도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 정부도 27년 세계 4대 해외 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세우고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고 있어서 수주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1970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중동 건설 붐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러고 보니까 74년, 79년 오일 쇼크,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당시에 세계 경제가 힘들어졌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중동 가가지고 크게 성장할지 그런 모멘텀이 된 것처럼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또 새로운 기회가 지금 탄생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5일 해건설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IHS 마켓은 내년 세계 건설 시장이 올해보다 4% 성장을 해서 13조 9,824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네요. 건설 시장 규모가 또 얼마인지 저도 잘 몰랐었는데, 14조 달러네요. 14조 달러.
14조 달러니까 와 엄청난 금액이다 그죠? 건설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보니까 1조 달러만 하더라도 이제 1000조고 근데 13조 달러니까 야, 우리나라 GDP가 1.8조 달러 그리고 중국 GDP가 아마 지금 한 14조 달러 정도 온 것 같고요. 엄청납니다. 지역별로는 중동의 성장폭이 14.4% 가장 크고요. 아프리카가 8.2, 중남미가 7.4, 아시아가 4.5%. 이 시장도 양호한 상승세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지역은 고유가에 따른 산유국 발주, 환경 개선에 힘입어서 글로벌 건설업 호황을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등 메가 프로젝트 발주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국내 기업도 대거 입찰에 뛰어들 전망이다. 네옴 프로젝트는 사우디 북서부 타북주 저번에 이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대충 어딘지는 이제 압니다. 약 26,500km 제곱킬로미터 용지에 미래형 산업 주거 관광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네옴 프로젝트 중 하나인 더 라인은 170km에 이르는 직선형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고 네옴 프로젝트 중에 그 사진으로 나오는 일직선으로 쫙 돼 있는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이제 한남동 저기 반포 지날 때 보면 옆으로 이제 방음막이 쫙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170km에 이르는 직선형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더 라인이네요. 이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더 라인 지하에 고속철도가 지날 터널을 뚫는 프로젝트 일부를 수주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벌써 진행 중인가 보네요. 그리고 한국동서발전이 프랑스 전력공사, 아랍에미리트, 마스다르와 팀을 맺고 수주에 뛰어든 아말라 프로젝트는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후원으로 1조 달러가 투입되는 사우디 비전 2030 가운데 하나인데 약 3,800제곱킬로미터 용지에다가 호텔 25개와 쇼핑센터, 주거용 빌라, 아파트 800개 등이 들어선다네요.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주관하는 한국개발연구원 KDI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EDF와 프랑스 전력공사입니다. 마스다르 제안을 통한 동반 입찰 참여로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이거 아까 보니까 단독으로 해서 수주 땄다고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EDF는 이미 아말라 프로젝트 같은 오프 그리드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요. 오프 그리드는 외부에서 전기, 가스 등을 제공받지 않고 태양광 패널 등으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EDF는 프랑스령 기아나 섬의 엔진 발전, 가스터빈, 태양광 설비뿐 아니라 중앙 시스템, 송배 전선로, 변전소 등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 북서쪽 해안 아말라 지역에 건설할 계획인 초대형 리조트 조감도가 나오는데 되게 화려하네요. 네, 그리고 특징이 건물 지붕에 다 이제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이 또 보입니다. 이렇게 내년에는 아시아에서도 또 대형 공사 발주가 증가할 전망인데 지금 눈여겨볼 프로젝트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이다. 아까 저기 이제 그 인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였군요. 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인데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19년 수도를 자바섬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으로 옮긴다는 구상을 발표했고요. 신수도의 건축물과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비용만 약 466조 루피아, 약 45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수도 이전 사업 중 하나인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 건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이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에 힘입어서 국내 기업의 내년 해외 수주액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박형원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본부 본부장은 네옴 프로젝트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그리고 각국 원전 사업 등으로 발주가 늘어나서 내년 해외 수주액이 35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예, 거의 뭐 한 내년 수주액이 45조 정도. 과거에 닷컴버블 꺼지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유가도 스물스물 오르고, 2008년 한 7월까지 유가가 147불까지 갈 동안, 그때도 이제 글로벌하게 인프라 사이클이 시작됐었는데, 그때 인프라를 주도를 했던 거는 중국이었잖아요. 예, 중국의 GDP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뭐 10% 이상 넘는 성장을 할 때, 실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소비가 아니고요, 중국 정부의 지출이 40 몇 퍼센트 막 이렇게 나오면서 정부가 주도한 인프라 투자였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래저래 중국 가서도 굴삭기도 많이 팔아먹고, 그 다음에 건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원자재를 다 끌어당기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유가가 급등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중동 붐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 플랜트에 강점이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GS건설, 그리고 뭐 대림산업 등등, 이제 동아건설 뭐 등 해서 해외 건설에 강점이 있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국내도 결국은 이제 부동산은 2007년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안 좋았지만, 그때 당시에 고유가로 인한 해외 플랜트에 강점이 있었던 그 기업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 다음 기사가 7년째 제자리 K건설 올해 플랜트 분야서는 선방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기사를 같이 보면서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해외 수주 분석을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발틱 석화시설 등 상위 규모 10건 중 7건이 플랜트고, 고유가 영장 에너지 사업에 화색이 지금 돌고 있다. 중동 하반기 수주 1.7배로 늘어돼 있는데요. 여기 제가 이 핸드폰으로 보니까 이 표가 너무 작아가지고 화면을 띄워놨는데, 연도배 국내 기업 해외 수주액을 보니까요, 2014년만 하더라도 660억 달러. 아니, 그러면 아까 그 450억 달러, 350억 달러가 큰 규모가 아니었네요. 2014년만 하더라도 660억 달러였고요. 15년에 460억 달러. 그런데 16년에 281억 달러로 확 줄어드는데, 2014년 말부터 2015년 16년 초까지 유가가 110불에서 26불까지 곤두박질 쳤던 게 2014년 하반기부터였거든요. 2015년 좀 위축이 됐다가 2016년도에 완전히 이제 유가가 급락하고, 2015년 12월 달에 페드가 금리도 처음 올리고, 그러면서 16년이 상반기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해외 수주도 281억 달러로 확 줄긴 줄었었네요. 네. 그리고 2017년, 18년 계속 그냥 고만고만하게 289억 달러, 321억 달러, 그리고 2019년도가 미국의 PMI가 이제 막 50 이하로 떨어지고 경기가 되게 안 좋았을 때인데, 해외 수주가 223억 달러로 2019년도가 거의 뭐 해외 수주의 거의 뭐 보릿고개였네요, 보니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오히려 351억 달러로 늘었고요. 21년 작년에는 305억 달러, 그리고 올해가 줄어서 272억 달러. 지금 아직까지 한 달 정도 남아있긴 한데, 그런데 내년도에 확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2022년 주요 해외 수주 사업을 보니까 삼성물산이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 건설이 2조 4천억이 잡힌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건설이 인도네시아의 라인 프로젝트 여기가 1조 8,800억, 그리고 현대건설이 필리핀 남부의 통근 철도 프로젝트에 1조 5,600억, 삼성엔지니어링이 러시아 발틱 화학 플랜트 프로젝트가 있네요. 1조 3,700억. 예, 그 밑에도 뭐 쭉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가 있네요. 사우디 투웨그 주단조 공장 건설 사업에 1조가 있고, 사우디 슈와이바 3단계 해수 담수화 플랜트 건설에 또 8,400억. 요렇게 지금 수주 받아놓은 게 있네요. 아무튼 올해 국내 대형 건설사의 해외 건설 수주 규모는 제자리 걸음이지만 태양광, 석유화학 발전소 등 플랜트 분야에서는 굵직굵직한 계약이 이루어졌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관련 사업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지금 풀이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그 밑에 내용은 방금 표에서 읽어드렸던 그런 내용이 쭉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올해 처음으로 러시아 시장을 밟았다. 지난 2월 발틱 화학 플랜트 프로젝트의 설계 조달 업무에 대한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 금액이 1조 3,700억이고 이번 수주로 러시아 시장 진출과 해외 시장 다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게 그 러시아 제재 때문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 궁금하네요.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 역시 플랜트 분야에서 지금 두각을 보였다. 올해 삼성물산은 카타르와 베트남에서 각각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하고 연작 3, 4, 5 복합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따냈었네요. 산유국을 중심으로 발주가 나오다 보니 석유화학, 오일가스 등 플랜트 수주가 늘고 있다라고 지금 박형원 해외건설협회 글로벌 사업본부 본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네요. 건축 분야는 올해 수주 금액 68억 달러를 올리면서 전체 25.4%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13.4% 대비 금액과 비중이 모두 증가했고, 토목 분야도 20.5% 차지하고 등등 삼성물산에 관한 얘기가 지금 쭉 기사에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약간 수학적으로 변수값 x를 넣으면 y값 종속 변수의 값이 변하듯이 유가가 올라가면 이렇게 해외 플랜트 발주라든지 여러 가지 그 유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생긴 돈을 그 산유국은 이때 투자를 해야 된다 해서 돈 벌었을 때 막 투자하거든요. 우리나라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로 이익이 가장 많이 날 때 투자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성영 연구원이 얘기한 게 투자 캐펙스 투자가 가장 많이 나올 때 조심해야 되고 이익이 많이 나니까 오히려 캐펙스 투자를 줄인다. 이랬을 때가 오히려 바닥이 나오고 그 시클리컬 산업의 전형적인 그런 특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네, 건설도 이번에 한번 다시 7년 만에라고 돼 있는데요. 거의 10년 한 그때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정말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주가가 너무 좋았는데 삼성엔지니어링 주가가 90% 정도 빠졌을 겁니다. 그 사이에 11년 그 전으로 이제 고점 치고 나서요. 엄청난 아까 28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수주도 줄고 그동안에 플랜트 계약한 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손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랬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거의 이제 망할 뻔했거든요. 고점이 17만 5천 원이 2011년 7월이었습니다. 네, 2011년. 그때까지 수주 잔고도 유지되고 했었으니까요. 지금 얼마냐면요. 지금 24,000원인데 그나마 이 24,000원이 바닥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바닥 대비해서는 246% 올라와서 6,910원 갔다가 지금 24,000원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고점 대비 86%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인데 과거 차트를 보시면 옛날에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기사를 빈살만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CS 구원투수로 미국 보란 듯이 시진핑도 만나 이런 기사입니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서 악수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요. 지금 벌써 이제 만났나 봅니다. 거침없는 미스터 에브리띵. 예, 막강한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크레딧 스위스 CS 크레딧 스위스에 5억 달러를 투자를 해줬나 보네요. 이번 주에 아랍회의 주재하고 양극화된 세계 질서 속의 존재감을 지금 마음껏 발휘하고 계십니다. 이 사진은 2016년 9월 G20 정상회담 때 중국 항저우에서 빈살만 왕세자가 그때 시 주석하고 악수를 하는 그 장면이네요. 어쩐지 시진핑 주석 얼굴이 좀 젊어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기사를 보겠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위기에 빠진 크레딧 스위스의 구원투수로 나서고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세계 외교 무대에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빈살만 왕세자가 CS의 신설투자은행 IB를 새로 신설로 이렇게 분리해서 떼내나 보네요. 보니까 신설투자은행인 CS 퍼스트 버스턴에 5억 달러 약 6,500억을 규모를 투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네요. 빈살만 왕세자가 밥 다이아몬드, 바클레이즈 전 CEO 등과 함께 CS 퍼스트 버스턴에 대한 10억 달러, 1조 3천억 투자 정도의 이 규모 투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고요. 신설 CS 퍼스트 보스턴과 이 회사의 CEO를 맡기로 한 마이클 클라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마이클 클라인은 아람코 기업 공개, IPO 등에 참여를 해서 빈살만 왕세자의 신뢰를 얻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재정난에 빠진 크레딧 스위스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으로 그동안 이 회사를 간접 지원을 해왔었네요. 빈살만 왕세자가. 최근 크레딧 스위스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확충을 할 때 사우디 국립은행이 15억 스위스 프랑 약 2조 7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분 9.9%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고 합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 국부펀드는 사우디 국립은행의 대주주네요. 크레딧 스위스는 지난해 4월 미국 금융가를 흔든 아케고스 캐피탈의 마진콜 사태에 자금이 물려서 50억 달러 규모 손실을 입고 경영난에 빠졌다. 이 작년 4월 달에 우리나라에 이제 빌황이라는 분,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주식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신 분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분의 그 헤지펀드 아케고스 캐피탈이 마진콜을 당하면서 그 파산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50억 달러 한 6조 정도 물려가지고 손실을 입고 경영난에 빠졌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총 100억 달러를 조성해서 투자한 그린실 캐피탈 파산 여파까지 겹치면서 크레딧 스위스는 올해 상반기에만 19억 스위스 프랑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위기설이 도는 크레딧 스위스의 구원투수를 자처한 빈살만 왕세자는 강력한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정치 외교와 금융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세력을 과시하고 있고요. 미국과 사우디 간 관계가 민감한 시기에 중국 지도자를 접견하고 아랍회의를 주재하는 등 지도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주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 기간에 아랍 국가들의 들과 중국 간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의 통치자들을 모두 사우디에 집결시킨다고 하네요. 시 주석의 방문은 사우디 방문이 2016년 1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고 중국 대표단은 사우디를 비롯한 다른 아랍 국가들과 에너지와 안보, 투자에 관한 수십 개의 협정에 서명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된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때만큼이나 극진한 환대가 예상되며 지난 7월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원유 증산 요청을 위해 사우디를 찾았을 때와는 대조될 것이라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석유 감산, 인권 문제 등으로 미국과 사우디 간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중국과 밀착하면서 사우디가 국제 질서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가스쿠지 암살 사건과 연관된 혐의로 빈살만 왕세자는 바이든 정부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불거진 에너지 위기난이 상황을 급반진시키면서 모든 게 가능한 남자라는 의미의 미스터 에브리띵으로 불리는 빈살만 왕세자가 신냉전 기류 속에서 세계 질서를 재편할 게임 체인저가 될 개연성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7월 달이었네요. 사우디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해서 빈살만 왕세자에게 원유 증산을 업소했지만 빈살만 왕세자는 오히려 감산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곤란한 처지로 몰아넣었었고요. 미 행정부는 빈살만을 향한 구애를 여기서 거치지 않고 지난달 17일 가스쿠지 암살 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빈살만 왕세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연이어 자존심을 굽히고 있지만 빈살만 왕세자의 마이웨이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원유 결제는 반드시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진다는 페트로달러 관행에서 빈살만 왕세자는 지금 벗어나려고 하네요. 이번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이 더욱더 주목받는 이유가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 3월 사우디가 중국 수출용 원유 일부에 위안화 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거는 큰 사건인데요. 사우디 입장에서 무엇보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약속의 불안을 느끼고 있고요. 입장에서는 지난해 미국은 동맹국에 알리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했고 이는 사우디 등 걸프 국가들이 안보 지형의 급변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고요. 쉘 혁명 이후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산유국의 중요성이 줄어든 미국에 비해서 현재 중국은 원유 최대 수입국으로 떠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1971년이었죠 아마 닉슨 대통령이 당시에 달러 1달러에 35온스였나요? 금태환을 중단해버리죠. 금을 달러를 가져와도 우리 금으로 못 바꿔준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러 가치가 이제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달러의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사우디 당시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때 중동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하고 뭐 요르단하고 나중에는 이라크, 이란 전쟁이 1980년도에 또 터지고 뭐 그런 와중에서 미국이 우리가 지켜줄게. 그 대신 모든 그 원유 결제는 달러로 해줘. 해서 서로 내가 지켜줄게. 그 대신 달러를 써줘. 이러면서 이제 달러의 기축통화지를 강화시켰던 건데 지금 거기 그런 큰 공조가 이 금이 가고 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뉴스는 시진핑
빈살만과 시진핑 얘기했으니까요. 또 중국으로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방역을 완화하자마자 위안화가 치고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도 1,300원까지 안정화됐는데, 요 표에 보시면요, 지금 11월 2일 7.343 위안으로 7위안이 이제 9월 달에 깨지고 난 이후로 위안화 가치가 바닥을 쳤던 게 11월 2일이었네요. 그러고 나서 지금 6.95 위안으로 다시 7위안 안으로 6위안대를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 매수를 재개하는 등 주식 시장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뭐 항생테크 뭐 이런 것 주식들도 빠르게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방역을 빡빡하게 하고 지난 11월 달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이제 시진핑이 3년임이 결정이 되면 그나마 좀 풀어주겠지 했다가 안 풀어주니까 결국은 이제 폭발했잖아요. 네. 폭발했는데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일단 전 세계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이제 꺾였고요. 달러 인덱스 꺾이면서 원화 가치도 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 지금 환율이 얼마입니까? 1,305원입니다. 1,305원이고 한번 위안화의 바닥과 우리나라 통화의 바닥이 언제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번에 달러 인덱스는요,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친 거는 2022년 9월 28일, 우리 시장이 거의 바닥 칠 때였네요. 114.74였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4.50까지 떨어졌다가 어젯밤에 105.23으로 살짝 이제 올랐는데 고점 대비 지금 8.3% 지금 빠져 있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됐나를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월 25일 날 고점을 쳤네요. 1444.2를 치고 지금 1305원인데 고점 대비 9.59% 환율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의 시차는 있다, 그죠? 약간의 시차는 있는데 지금 거의 큰 방향성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또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계속 이제 중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어제도 이제 큰 폭으로 좀 빠지면서요, 테슬라 상하이 공장 생산량이 20% 줄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 때문에 저희도 아침에 이제 회의를 좀 했었는데, 일단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 생산량을 20% 감축할 전망이다. 요 기사에서도 감축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코로나 방역 때문에 공장에 그 노동자들이 이제 뭐 출근을 못하니까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국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상하이 공장 생산량 감축 계획에 돌입했고요. 생산량 감축은 이러면 이번 주부터 시행되면서 20%가량을 줄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 테슬라는 최근 단기 성과를 점검을 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경우 곧바로 생산량을 확대할 생산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테슬라 중국 법인은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수요 감소로 인해 자발적으로 생산량을 감축하는 첫 사례라고 전해졌고요. 앞서 테슬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장 폐쇄와 부품 공급망 문제로 두 차례에 걸쳐서 생산량을 줄인 적은 있었죠. 그러나 이번 결정은 테슬라가 가격 인하와 보험 보조금 지급, 그리고 상품 인도 시기 단축 등 각종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가격도 인하했는데 가격 인하했을 때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 전에 가격을 원자재 가격이 올렸으니까 원자재 가격이 안정됐으니까 또 내려주는 거다라고 하면서도 혹시 가격 때문에 수요가 좀 안 받쳐주니까 가격을 낮춰서라도 수요를 판매를 좀 올리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의심을 했었잖아요. 이런 각종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 것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는데요. 특히 이번 결정은 올해 연간 공장 생산 능력을 기존의 2배인 100만 대로 향상시킨 뒤에 벌어진 일로 테슬라 차량의 고객 인도 대수는 지난 9월 정점을 찍고 10월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테슬라 상해 공장 월간 8만 5천 대 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테슬라는 현지 업체인 BYD와 광저우 자동차 그룹과 경쟁을 하고 있고요. BYD는 11월에만 순수 전기차 11만 4천 대를 포함해서 총 23만 대를 판매하는 등 9개월 연속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네요. 반면에 테슬라는 최근 중국에서 2차례나 소프트웨어 리콜 판정을 받고 모델 Y의 경우 사망자가 2명 나오는 등 안전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테슬라 모델 Y 그 급발진처럼 막 달려가는 거 보니까 좀 후달리더라고요. 그 아마 자율주행 해놓은 프로그램이 그게 아마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게 작동을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상 국면에서 성장 조절이 다 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와중에 나온 주가 조정 속에서 이런 수요의 위축에 대한 부분이 또 한 차례 더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것 같은데 다음 달에 또 판매 동향이 나오고요. 1월 초에. 그리고 1월 13일인가 언제 다시 테슬라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때 한번 잘 들어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짧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국 수출 전 세계 6위 탈환이고요. 어제 저희 축구하는 후배도 요 무역의 날 행사에 갔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기사가 열리지가 않네요. 어제 저랑 축구하는 후배가 여기 수출의 탑 수상하러 갔었고요. 아무튼 제가 아까 그 기사를 봤을 때는 기사 내용이 올해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수출 규모로만 따지면 전 세계 7위에서 지금 이제 6위로 또 한 단계 더 올랐었더라고요. 이 기사는 제가 좀 찾아서 내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웜의 신방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축구 보신다고 새벽 잠 설치신 분들은 오늘 일찍 들어가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